오월아, 지금 저 감나무 아래를 파고 있는 거야? 엄마가 널 숨긴 거였어? 오월이가 밤새 감나무 아래서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땅을 파고 있지만 영미는 걔 좀 끌어내. 듣기 거슬려라고 차갑게 말한다. 그 슬픈 울음소리엔 44년간 묻혀있던 가족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한 한 어머니와 그 진실을 끝내 밝혀낸 단 한 마리 진돗개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청송군의 한 골짜기 마을, 1962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기와집 하나가 눈에 띄었죠. 마당이 넓고 담장이 높은 그 집을 사람들은 감나무집 송분선댁이라 불렀습니다. 송분선은 74살의 할머니였습니다. 양조장집 맏며느리 출신으로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뒤 새 아이를 홀로 키우며 살아온 강인한 여인이었죠. 분선의 곁엔 언제나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이름은 오월이었죠. 오월이와 분선이 처음 만난 건 5년 전 일이었습니다.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저녁 분선이 마당 우물가로 나왔을 때였죠. 물을 기르려던 분선의 눈에 작은 생명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덜덜 떨고 있는 강아지였죠. 어이구야, 이 작은 것이. 분선은 무릎을 꿇고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니도 어디서 쫓겨났노? 그래, 됐다. 이 집에서 살자. 이름은 5월이라 하자. 그때가 바로 5월이었거든요. 분선은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끓여 먹이고 헌 이불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죠. 그날부터 5월이는 분선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감나무집 마당에는 이름 그대로 감나무가 서너 그루 심어져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달리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죠. 감나무 아래에는 빨간 고무대야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늘 고추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분선이 정성스럽게 말리는 고추들이었죠. 새벽이면 장독대 옆에서 뻐꾸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뻐꾹 뻐꾹. 분선은 그 소리에 잠을 깨어 하루를 시작했죠. 장독대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며 된장과 간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마당을 쓸며 5월이와 함께 평온한 아침을 보냈습니다. 저녁이면 마을 이장집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울 시내 교통 소식입니다. 그 익숙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골짜기를 메아리치며 퍼져나갔죠. 분선은 마루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바느질을 하곤 했습니다. 5월이는 분선의 발치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죠. 5월이는 분선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선이 우물로 가면 따라가고 텃밭일을 하면 그늘에서 지켜봤죠. 장에 가는 날이면 집 앞까지 배웅을 나와서 분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치 분선의 그림자처럼, 아니 분선보다도 더 충실한 동반자였죠. 마을 사람들은 분선과 5월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송 여사는 참 복이 많아. 저런 충성스러운 개를 만나서 말이야. 하지만 분선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5월이가 단순히 반려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 봄날 감꽃이 하얗게 피어나던 마당에서 분선과 5월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곧 그들의 평온한 일상이 크게 흔들리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분선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뻐꾸기 소리가 들려오기 전 5월이가 살짝 꼬리를 흔들며 분선을 깨우곤 했거든요. 분선은 5월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일어났습니다. 5월아, 오늘도 좋은 하루구나. 분선은 늘 하던 대로 마당으로 나가 장독대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된장 냄새가 고소하게 피어올랐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니 숨이 막혀왔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분선은 장독대에 손을 짚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오월이가 걱정스럽게 분선 주위를 맴돌며 낑낑거렸죠. 분선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오월이를 달랬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그냥 어지러운 것뿐이야. 하지만 그 어지러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점심을 먹다가도 마루에 앉아 있다가도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죠. 오월이는 그런 분선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바짝 붙어서 분선의 기색을 살폈죠.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분선은 일어나려다가 그만 마루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오월이가 급히 달려와 분선의 얼굴을 핥으며 깨우려 했지만 분선은 깨어나지 않았죠. 오월이는 마당으로 나가 필사적으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컹컹, 컹컹. 그 울음소리가 골짜기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달려왔고 곧바로 마을 보건소로 분선을 실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죠. 너무 늦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분선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감나무집 마당 한가운데에는 나무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선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세 자식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죠. 첫째 딸 송영미는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50살의 영미는 교사로 일하며 냉정하고 현실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은 채 관을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은 슬픔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죠. 둘째 아들 송진수는 48살이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채무 문제로 늘 분노에 가득 차 있던 그는 장례식장에서도 초조해 보였습니다. 빨리 끝내고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 진수는 계속 시계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죠. 막내딸 송선영만은 달랐습니다. 45살의 선영은 유일하게 어머니의 안부를 자주 챙기던 자상한 딸이었죠. 관 앞에서 엎드려 울고 있는 선영의 모습에서 진정한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월이가 관 앞에서 하염없이 울기 시작한 것이었죠. 컹컹, 끙. 그 울음소리는 사람의 곡소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분선을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기도 했죠. 영미가 짜증 섞인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걔 좀 끌어내요. 듣기 거슬려서 어떻게 장례를 치려고 그래요? 하지만 선영은 말없이 오월이에게 다가가 그 하얀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오월이도 엄마가 그리운 거야. 그냥 두자.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걔가 뭘 안다고. 그냥 주인이 없어져서 불안한 거지. 하지만 오월이의 울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새벽이 되어도 관을 떠나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조문을 왔습니다. 송 여사는 참 좋은 분이셨는데 혼자 사시면서도 남 도우기를 좋아하셨지. 하지만 오월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처절해서 사람들도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오월이 옆에 앉아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오월아, 엄마도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걸 보면 마음 아파하실 거야. 선영이 속삭이자 오월이는 잠시 울음을 멈추고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죠. 영미와 진수는 방 안에서 앞으로의 일들을 논의했습니다. 집은 어떻게 할 거야? 땅값도 많이 올랐다던데. 하지만 마당에서는 여전히 오월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반려동물의 슬픔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 영미는 아침부터 계산기를 두드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옷 대신 평상복을 입은 영미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슬픔을 찾아볼 수 없었죠. 진수야, 선영아, 이리 와봐.
영미가 두 남매를 불렀습니다. 엄마 집 팔고 나눠 가지자. 내가 알아보니까 이 동네 땅값이 많이 올랐더라고. 진수는 영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어차피 여기 살 사람도 없는데 묵혀둘 필요가 뭐 있어? 나는 당장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하지만 선영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오빠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엄마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런 감정적인 소리 하지 마. 영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실을 봐야지. 집 관리할 사람도 없고 세금만 나가잖아.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 선영은 며칠 전 장례식을 떠올렸습니다. 마을 남자들이 상여를 메고 장지까지 가는 모습, 흰 삼배상복을 입고 머리에 흰 포를 두른 채 맨발로 따라가며 곡을 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했죠. 이웃들이 솥과 그릇을 들고 와서 조문객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해 주었고 온 마을이 함께 분선을 보내드렸는데 이제 벌써 집을 팔자는 이야기가 나오다니. 마당 한 구석에서 여전히 슬퍼하고 있는 오월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분선이 세상을 떠난 후 오월이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죠. 감나무 아래에서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월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어? 진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데려가든지 알아서 하겠지. 영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개를 키울 수는 없잖아. 시골에서 자란 개를 도시로 데려가면 스트레스만 받을 거야. 그날 저녁 영미는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감나무 집 있잖아요. 송분선 할머니 집인데. 집 좀 팔려고 하는데 알아봐 줄 수 있어요? 통화하는 영미의 목소리가 마당까지 들려왔습니다. 이틀 후 굴착기 한 대가 마을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집을 허물기 전에 땅을 정리하려는 거였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을 나왔습니다. 아이고, 송 여사 집을 벌써 허물려고 하네. 그 좋은 집을 왜 허물어? 아깝기도 하지.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월이가 감나무 밑을 향해 날카롭게 짖기 시작한 것이었죠. 컹, 컹, 컹.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 간절하게 호소하는 듯한 짖음이었습니다. 왜 저래? 선영이 놀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월이는 감나무 뿌리 근처를 앞발로 계속 파고 있었죠. 마치 그 아래 무언가 소중한 것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냥 미친 개짓이지. 개들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뼈다귀 묻어놓고 파는 거. 하지만 오월이의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감나무 아래에서 파고 짖고 또 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저 개가 왜 저러나? 뭔가 이상한데. 평소에 저런 적이 없었는데. 다음 날 아침 영미는 짜증이 난 상태였습니다. 밤새 시끄럽게 짖어서 잠도 못 잤어. 저게 좀 어떻게 해봐. 하지만 선영은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언니, 오월이가 저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엄마가 평소에 오월이를 얼마나 아꼈는데 그냥 미친 개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 뭐 어쩌라고? 걔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거야? 영미가 화를 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 최복만이 찾아왔습니다. 이 소리가 뭔가 싶어서 왔는데 혹시 저 밑에 뭔가 묻혀 있는 건 아닐까요? 걔가 저렇게 계속 파는 건 처음 보는데 뭐가 묻혀 있겠어요? 그냥 걔가 이상한 거죠. 진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복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개들은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특히 오월이는 영리한 개잖아요. 한번 파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선영이 나섰습니다. 그럼 한번 파보죠.
오월이가 그렇게 원한다면. 영미와 진수는 말렸지만 선영은 삽을 가져와 감나무 뿌리 근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오월이는 선영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격려하는 듯 했죠. 한참을 파던 중 선영의 삽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뭔가 있어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오래된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항아리는 천으로 꽁꽁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또 다른 것들이 들어 있었죠. 이게 뭐지? 영미도 신기해하며 다가왔습니다. 항아리를 열어보니 오래된 운동화 한 짝과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운동화는 아이 것이었고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죠. 이상하네. 엄마가 왜 이런 걸 묻어뒀을까? 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오월이는 그제서야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처럼 항아리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 모습이 왠지 숭고해 보였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누런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이 나왔죠. 1952년자 신문이었습니다. 글씨가 발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큰 제목만은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실종 사건들. 34년째 미제로 남은 청송여아 실종 사건. 선영이 신문을 들여다보며 읽어내려갔습니다. 1918년 청송군 진보면에서 실종된 6세 여아 송영지 사건이 3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당시 할머니 집에 맡겨져 있던 송영지는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됐으며 경찰의 수차례 수색에도 불구하고 영미가 신문을 빼앗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송영지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성씨잖아. 진수도 목을 빼고 신문을 들여다봤습니다. 1918년이면 44년 전이네. 그런데 송영지라니 우리 집안 사람인가? 신문 아래쪽에는 여러 장의 다른 기사 스크랩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분선의 필체로 날짜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맨 아래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지야, 미안하다.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했다.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라고 하셨네요. 그럼 영미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한테 우리가 모르는 자식이 있었다고?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잠깐 계산해봐. 진수가 손가락을 꼽아가며 말했습니다. 1918년에 6세였으면 지금 살아있다면 50세 정도겠네. 영미 누나와 같은 나이 또래네.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영지라는 사람이 우리 언니나 누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몰랐던 거죠?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가족의 모습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분선이 평생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다니. 그럼 저 운동화는? 선영이 항아리 속 작은 운동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영지가 어렸을 때 신던 신발인 것 같아요. 영미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엄마가 그런 큰 비밀을 평생 숨겨왔다고? 자식을 잃었는데 우리한테 한 번도 말 안 하고? 그때 마을 이장 최복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마을에서는 예전부터 소문이 있었어요. 무슨 소문이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최복만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분선 씨가 남편분의 첩이 낳은 아이를 떠맡아 키웠다는 소문이요. 영지라는 아이를 말이에요. 영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첩의 아이를 엄마가 키웠다고요? 그래서 숨겼던 거고. 진수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영지는 우리 이복자매였던 거야? 아버지가 바람났던 거고? 최복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남자들이 그런 일이 흔했어요. 특히 양조장 같은 사업하는 집은 더더욱. 분선 씨는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받아들여야 했던 거죠. 선영은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남편의 바람으로 생긴 아이를 키워야 했고 그 아이마저 잃고. 하지만 영미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거네요. 그래서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실종된 거고. 언니, 선영이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영지도 소중한 생명이었는데. 진수가 신문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을 보니까 엄마가 계속 스크랩하고 있었네. 1952년뿐만 아니라 다른 해 기사들도 있어. 정말로 봉투 안에는 여러 해에 걸친 신문 스크랩들이 있었습니다. 영지 실종 사건이 다시 언급될 때마다 분선이 모두 모아둔 것이었죠. 최복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분선 씨가 그 일로 평생 고생하셨어요. 겉으로는 내색 안 하셨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분선 씨가 영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아이가 실종된 후에는 그 죄책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영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실종된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무도 모르죠. 최복만이 말을 흐렸습니다. 다만 분선 씨만이 그날의 진실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때 오월이가 다시 감나무 뿌리 쪽으로 다가가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마치 아직 뭔가 더 있다는 듯이 말이죠. 오월이가 또 뭔가 찾는 것 같은데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진수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 파봤자 또 무슨 비밀이 나올지 모르겠어. 하지만 선영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영지라는 이복자매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진실을 끝까지 알고 싶었거든요. 아니에요. 영지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해요. 엄마가 평생 짊어지고 사신 아픔이 무엇인지. 영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아버지도 엄마도 우리한테 숨긴 비밀이 이렇게 많았던 거네. 오월이는 여전히 감나무 아래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분선이 오월이에게만은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을 것 같았죠. 44년 전 그날의 진실을 오월이만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이장 최복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수첩 하나를 들고 있었죠. 제가 말씀드릴 게 더 있어서요. 세 남매는 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오월이도 그들 곁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죠. 최복만이 수첩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예요. 당시 이장이셨거든요. 여기에 그날 일이 적혀 있어요. 어떤 일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918년 그날 밤 말이에요. 최복만이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분선 씨가 울면서 찾아왔다고 하네요. 영지가 없어졌다고. 영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럼 정말 실종된 거였네요? 최복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이상한 점이 있어요. 분선 씨가 말하는 게 계속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마당에서 놀다가 없어졌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뒷마당 연못 근처에서 놀다가 없어졌다고 했어요. 진수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못이요? 우리 집에 연못이 있었나요?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메워졌지만. 최복만이 감나무 쪽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 감나무 뒤편에 작은 연못이 있었거든요. 최복만이 일기를 더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중요한 내용이 더 있네요.
영지는 평소에 분선 씨 친정에 맡겨져 있었대요. 가끔씩만 이 집에 데려와서 며칠 머물다 가곤 했다고 하네요. 선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지를 몰랐던 이유가,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영지를 그냥 친정 조카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최복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선 씨가 영지를 친정에서 데려온 진짜 이유는 아이들에게도 숨기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원망하게 될까 봐서요. 영미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엄마는 우리한테도 거짓말을 하신 거네요. 어쩔 수 없었겠죠.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나이 먹은 아이들한테 아버지의 바람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선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남편의 배신도 영지 문제도 혼자 다 감당하셔야 했는데. 선영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곳을 파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영미는 반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44년이나 지난 일을 지금 와서 파헤친다고? 최복만이 계속 일기를 읽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분선이가 계속 울면서 자기 잘못이라고 한다. 영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미워했다고 자책한다. 미워했다고요? 선영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최복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의 첩이 낳은 아이를 떠맡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더군다나 그때는 여자들이 참고 살 수밖에 없던 시대였잖아요. 영미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영지를 일부러? 언니,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최복만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분선 씨가 영지를 충분히 보살피지 못했다고 자책하신 거죠. 그때 진수가 일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더 적혀 있나요? 최복만이 계속 읽었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왔다. 분선이가 영지를 뒷마당 연못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봤다고 한다. 물이 많이 불어나 있었다고.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영지가 연못에. 그럴 가능성이 높죠. 최복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선 씨는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영지가 어디론가 갔을 거라고, 살아있을 거라고 믿으려 하셨죠. 영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었던 거네요. 자기 책임이니까. 언니,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요. 선영이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해 보세요. 최복만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분선이가 영지 옷가지와 신발을 항아리에 넣어 묻겠다고 한다. 그 아이를 위한 무덤이라고. 세 남매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방금 전에 발견한 항아리의 정체가 밝혀진 것이었죠. 진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영지는 정말로 그날 밤 연못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 최복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분선 씨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평생 영지가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으려 했던 거예요.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신문 기사들을 계속 모으고 계셨던 거구나. 언젠가 영지 소식이 있을까 봐서. 영미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가 평생 그런 고통을 혼자 견뎌오신 거였네요. 그때 오월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감나무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예전 연못이 있던 자리였죠. 오월이는 그곳에서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오월이가 또 뭔가 찾고 있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최복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걔는 사람보다 예민하거든요. 아마 그곳에서 무언가를 감지하는 것 같네요. 진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정말 한번 파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지가 정말 거기 있는지. 하지만 영미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44년이나 지났는데, 그리고 만약 정말 거기 있다면, 선영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해요. 영지를 제대로 보내드려야죠. 엄마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최복만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내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한번 파보는 게 어떨까요? 혼자 하기에는 너무 큰일이니까. 그날 밤 세 남매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4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지는 정말 어떻게 된 것인지, 엄마는 왜 평생 그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야 했는지,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오월이만은 밤새 감나무 뒤편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면 분선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주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새벽녘 선영이 마당으로 나와 오월이를 바라봤습니다. 오월아, 너는 다 알고 있구나. 엄마의 아픔을, 영지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구나. 오월이는 선영을 바라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빛이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새벽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감나무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최복만 이장이 어젯밤 이야기를 전했던 거죠. 삽과 곡괭이를 든 남자들, 물과 수건을 준비한 아주머니들까지 온 마을이 나선 것이었습니다. 송 여사가 평생 혼자 짊어지고 사신 아픔을 이제야 알겠네요. 이웃집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어린 것을 잃고도 말 못하고 사셨다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다른 아주머니도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선영은 감나무 뒤편에서 여전히 파고 있는 오월이를 바라봤습니다. 밤새 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오월이의 발톱은 흙으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죠. 오월아, 이제 그만해. 사람들이 도와줄게. 선영이 오월이를 쓰다듬었지만 오월이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영미는 여전히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44년이나 묻혀있던 걸 이제 와서. 언니, 영지도 가족이었잖아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몰랐지만 엄마에게는 소중한 딸이었던 거예요. 진수가 삽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쨌든 확인은 해봐야죠. 오월이가 저렇게까지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오월이는 그들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으며 지켜봤죠. 마치 감독관처럼 말이에요. 1시간쯤 지났을까 삽 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뭔가 있어요. 한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나타났죠. 상자는 썩어서 부서질 것 같았지만 그 안에 든 것들은 비교적 온전했습니다. 선영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하나와 작은 인형, 그리고 몇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죠. 이건 엄마 필체예요. 선영이 일기장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18년 6월 15일. 나는 죄인이다. 영지야, 미안하다.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아이가 연못에 빠진 걸 늦게 발견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불어나 있었는데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영지가 혼자 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영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정말 사고였던 거네요. 선영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다. 남편의 첩이 낳은 아이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처럼 세심하게 돌보지 못했다. 이것은 모두 내 잘못이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분선의 솔직한 고백이 44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죠. 여기 더 있어요. 선영이 계속 읽었습니다.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남편에게도 가족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영지가 실종됐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나는 매일 이 자리에 와서 영지에게 사과했다.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이런 고통을 혼자 견뎌오셨다니. 최복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분선 씨가 항상 이 감나무 아래를 돌보셨던 거구나. 매일 영지 곁에 있으려고 하셨던 거야. 오월이가 갑자기 일기장 쪽으로 다가가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발로 넘겼죠. 오월이가 뭔가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선영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일기가 적혀 있었어요. 그날은 내가 영지를 친정에서 데려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6살 영지는 새로운 환경이 낯설었지만 분선에게 애교를 부리며 따라다녔죠. 엄마, 이거 뭐예요? 영지가 장독대 앞에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분선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의 첩이 낳은 아이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다니. 그건 된장독이란다. 분선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아이는 내가 키울 아이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죠. 영지는 분선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제잘거렸습니다. 우와, 냄새가 좋아요. 할머니 집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그리고는 분선의 치마 자락을 잡고 흔들었죠. 분선은 영지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지만 영지를 볼 때마다 남편의 배신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영지가 분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분선에게 전해졌죠. 영지의 눈은 순수하고 맑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어요. 분선은 부엌으로 가서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영지는 맛있어요. 라며 환하게 웃었죠.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분선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어요. 이 아이는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낳은 아이야.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분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영지는 밥을 다 먹고 나서 분선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할머니 집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그리고는 분선의 다리를 꼭 안았죠. 분선은 당황했습니다.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지지 않는 영지. 남편에 대한 원망과 영지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였어요. 영지야. 분선이 영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영지는 분선을 올려다보며 엄마가 제일 예뻐요라고 말했죠. 그 순간 분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순수했어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분선을 진심으로 엄마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미워하면 안 되는데. 분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거부감이 들었어요. 남편의 배신을 상기시키는 산 증거였으니까요. 영지는 그날 밤 분선 곁에서 잠들었습니다. 엄마, 내일도 함께 있을 거죠? 라고 물으며 나의 손을 꼭 잡았죠. 나는 잠든 영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는 아이. 사랑하고 싶어도 완전히 사랑할 수 없는 아이. 그것이 영지였습니다. 그때부터 분선의 마음속에는 항상 죄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영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최근에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분선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쓴 것 같았죠. 오월아, 너만은 내 마음을 다 알고 있구나.
영지를 못 지켜준 죄책감을, 평생 숨기고 산 괴로움을 다 알고 있어. 내가 죽으면 너는 어떻게 될까? 누가 너를 돌봐줄까? 미안하다, 오월아. 너에게까지 짐이 되어서.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오월이를 바라봤습니다. 오월이, 엄마가 내게 모든 걸 털어놓으셨구나. 오월이는 일기장을 지키듯 그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바라보며 한 번 길게 울었죠. 컹. 그 울음소리는 분선을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영지를 위로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영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라도 엄마 마음을 이해해 드릴 수 있었는데. 진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몰랐네요. 엄마가 평생 이런 아픔을 혼자 견디고 계셨다는 걸. 최복만이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영지를 제대로 보내드려야겠어요. 분선 씨의 마음도 편안해지실 테고. 그때 오월이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일기장 옆에 있던 작은 인형을 입에 물고 감나무 아래로 갔죠. 그리고는 그곳에 인형을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오월이가 영지를 위해 제사상을 차리는 것 같아요. 선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감동했습니다. 걔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 정말 오월이는 분선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감나무 아래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영지, 이곳에서 평안히 쉬세요라고 새겨 넣었죠. 오월이는 그 비석 앞에서 하루 종일 지켰습니다. 마치 44년 만에 드디어 영지를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저녁 감나무 집은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지를 위한 작은 제사상이 차려졌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조문을 왔죠. 44년 만에 치르는 늦은 장례식이었습니다. 선영이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었습니다. 영지 언니, 이제야 만날 수 있게 됐네요. 몰라봐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미도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영지야, 언니가 너무 냉정했구나. 엄마 마음도 모르고 내 존재도 몰랐어. 용서해줘. 진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현실적이고 급한 성격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죠. 엄마가 평생 이런 아픔을 혼자 견뎌오셨다니. 우리가 얼마나 둔했던지. 마을 사람들도 각자 영지를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영지야, 이제는 편히 쉬어라. 내 엄마도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야. 오월이는 제사상 바로 앞에 앉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지와 분선을 동시에 지키는 파수꾼 같았죠. 가끔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울음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영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최복만 이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분선 씨 마음도 편안해지셨을 거예요. 44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디어 풀렸으니까요. 그런데 오월이는 어떻게 다 알고 있었을까요? 선영이 궁금해했습니다. 걔는 사람보다 감각이 뛰어나거든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특히 오월이는 분선 씨와 5년을 함께 살면서 모든 걸 다 느꼈을 거예요. 분선 씨가 감나무 아래에서 올 때마다, 영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 들었겠죠. 영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월이가 엄마의 유일한 고백 상대였던 거네요. 맞아요. 선영이 오월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람들에게는 말 못했던 모든 걸 오월이에게는 털어놓으셨던 거예요. 그때 오월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분선의 관이 있던 자리로 갔습니다. 이미 관은 장지로 옮겨진 후였지만 오월이는 그 자리에서 분선을 부르듯 울기 시작했죠. 그 울음소리는 며칠 전과는 달랐습니다. 절망적인 울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한 울음이었죠. 선영이 오월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오월아, 뭘 말하려는 거야? 오월이는 선영을 바라보더니 다시 감나무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영지의 비석 앞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죠. 마치 분선에게 무언가를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선영이 깨달았습니다. 오월이가 엄마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영지를 찾았다고, 이제 편히 쉬셔도 된다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개 한 마리가 이렇게까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니 정말 신기하고 감동적인 일이었죠. 그날 밤 세 남매는 오랜만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릴 적 추억들,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요. 집 파는 건 잠시 미뤄요. 영미가 먼저 말했습니다. 영지도 여기 있는데 섣불리 집을 팔 수는 없잖아요.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돈이 급한 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긴 곳이니까. 선영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오빠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고마워요. 엄마도 영지 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밤이 깊어갈수록 오월이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고 자꾸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죠. 오월이가 왜 저럴까요? 선영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최복만이 오월이를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오월이가 많이 지쳐 보이네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았잖아요. 정말로 오월이는 분선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조금씩만 마셨고 잠도 감나무 아래에서만 잤죠. 오월아, 이제 그만 쉬어야 해. 선영이 오월이를 안아주려 했지만 오월이는 여전히 영지의 비석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선영은 꿈을 꾸었습니다. 분선이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꿈이었죠. 선영아, 고맙다. 영지를 찾아줘서 이제 나도 마음 편히 갈 수 있겠구나. 엄마, 오월이는 어떻게 해요? 오월이도 너무 힘들어해요. 분선이 오월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월이는 착한 아이야. 내 마음을 다 알아줬어. 이제 오월이도 편히 쉬게 해줘야지. 꿈에서 깬 선영은 급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오월이가 영지의 비석 앞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죠.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지만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월아. 선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오월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오월이는 선영을 바라보며 약하게 꼬리를 흔들어 주었죠. 그 순간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오월이가 자신의 임무를 다 마쳤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분선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주었고 영지를 찾아주었으니 이제 자신도 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집을 정리하며 감나무 아래 영지의 비석을 더욱 정성스럽게 가꾸었습니다. 작은 꽃을 심고 깨끗한 돌로 둘러쌌죠.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작은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여기 송영지가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을 품을 수 있게 되었네요. 영미와 진수도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영지를 위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영지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되어서 다행이야. 엄마 곁에서 편히 쉬어. 오월이는 여전히 영지의 비석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고 물도 조금씩만 마셨죠. 선영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월아, 이제 그만 먹어야 해. 엄마가 보시면 걱정하실 거야. 선영이 밥그릇을 가져다 놓았지만 오월이는 고개만 돌릴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오월이가 너무 약해 보이는데 수의사라도 불러볼까요? 하지만 선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월이의 마음을 말이죠. 분선을 그리워하고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생각에 이제는 쉬고 싶어 한다는 것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감나무에 하얀 꽃이 피기 시작했죠. 분선이 가장 좋아했던 계절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감꽃이 만발한 마당에서 분선과 오월이가 함께 앉아 있곤 했거든요. 그날도 오월이는 감나무 아래 앉아 피어나는 꽃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뛰어다니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선영이 오월이 곁에 앉았습니다. 오월아, 감꽃이 예쁘지? 엄마가 제일 좋아하셨던 꽃이야. 오월이가 선영을 바라보며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죠. 오월아, 고마워. 엄마를 그렇게 사랑해줘서, 영지를 찾아줘서, 우리 가족의 비밀을 지켜줘서. 선영이 오월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월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죠. 분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이 따라가 보니 오월이가 분선이 늘 앉아 계시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분선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오월아, 거기서 뭘 하는 거야? 선영이 물었지만 오월이는 대답 대신 방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죠. 오월이가 갑자기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반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선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분선이 오월이를 데리러 온 것은 아닐까요? 엄마. 선영이 작은 소리로 불러봤습니다. 엄마, 정말 오신 거예요? 오월이가 선영을 바라보더니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영지의 비석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죠. 감꽃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오월이 주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선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오월아, 너도 이제 엄마 곁으로 가고 싶구나.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오월이는 여전히 감나무 아래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선영이 오월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오월아, 괜찮아. 엄마가 기다리고 계실 거야. 영지도 함께 있을 거고. 오월이가 선영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죠. 그날 밤 선영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분선이 오월이와 함께 웃으며 손을 흔드는 꿈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 영지가 서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분선이 말했습니다. 선영아, 오월이 덕분에 영지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있을 수 있게 됐구나. 영지도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저를 찾아줘서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오월이는 분선과 영지 사이에서 행복하게 꼬리를 흔들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오월이를 감나무 아래 묻어드렸습니다. 영지의 비석 바로 옆에 말이죠. 그리고 작은 표지석을 하나 더 세웠습니다. 오월이 충성스러운 친구, 사랑하는 주인과 함께 영원히. 몇 년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감나무 집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매년 봄이 되어 감꽃이 피면 분선과 영지, 그리고 오월이를 생각했죠. 어느 날 선영이 감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람에 감꽃 꽃잎이 날려와 책 위에 떨어졌어요. 그 순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영지 언니, 오월아. 선영이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 함께 계시는 거죠? 바람이 다시 불어 감꽃잎들이 춤을 추듯 날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선영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나무 아래에서 평온한 하루를 보냈다. 엄마의 사랑, 영지 언니의 용서,
오월이의 충성이 모두 이 땅에 스며 있는 것 같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감나무집의 마당에는 여전히 감나무가 서 있습니다. 봄이면 하얀 꽃이 피고 가을이면 주황빛감이 열리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세 개의 작은 비석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분선의 사랑, 영지의 용서, 오월이의 충성이 영원히 함께하는 곳. 바로 감나무집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재미난 이야기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답니다. 선생님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편하게 듣고 가시고요. 늘 고맙습니다.